진짜 문 닫았다! 진짜 문 닫았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 울산공장 주변에서 먼저 이상 신호가 터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유수는 실적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다릅니다. 협력업체 물량이 줄고 상권이 비고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본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돈 내놔를 외치던 구조, 고연봉과 강성노도로 상징되던 그 공장이 지금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숫자는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자산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공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업이 흔들리기 전에 보이는 신호, 부동산이 꺾이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 위기가 뉴스에 나오기 전에 먼저 드러나는 숫자들, 바로 그 이것을 봅니다. 오늘 현대차 울산공장의 충격적인 근황과 함께 우리 경제의 심장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연결해 어디서 빠지고 어디서 올라타야 하는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나 고민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읽고 방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울산 명촌동이나 북구의 공장지대 근처 식당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가 지면 거리가 온통 형광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삼겹살 굽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식당마다 빈자리가 없어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흔한 곳,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소리가 돌던 그 울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이 셔터를 내렸습니다. 예전엔 권리금만 몇억씩 하던 목 좋은 가게들이 이제는 보증금만 내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텅 빈 테이블을 우두커니 지키고 있는 사장님들의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보며 저는 말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여기 원래 이랬나? 싶은 그 낯선 기분,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제가 1997년 IMF 당시 저는 은행의 기업금융팀에서 대기업들의 부도 처리를 직접 담당하던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건 단순히 기업의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 같았던 거대한 성벽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요즘 제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의 그 절망적인 공기가 다시 느껴져서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설마 현대차가 망하겠어?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오늘 이 진실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대차 울산 공장과 우리 경제에 닥친 5가지 처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진실은 네덜란드 병에 걸린 울산의 비극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땅에서 갑자기 석유나 금이 쏟아져 나와 부자가 된 나라가 오히려 그 풍요 때문에 제조업을 망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울산이 딱 그렇습니다. 현대차라는 거대 기업이 주는 고연봉에 취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혁신과 변화를 외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수백 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가장 무섭게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생산성은 멈췄는데 임금만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보면 고혈압과 같습니다. 당장은 기운이 넘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뇌혈관이 터져버리는 법이죠.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1980년대 초반을 기억합니다. 그때 울산 공장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책임감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연봉 1억 원을 훌쩍 넘는 귀족 노도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죠. 울산 공장의 생산성은 전 세계 현대차 공장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나 엘라베마 공장은 로봇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기계처럼 돌아가는데 울산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상담실에 찾아온 최 부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30년을 일하고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술잔을 기울이며 그러시더군요. 박 소장, 솔직히 공장 안에서 이어폰 끼고 유튜브 보면서 설렁설렁 일해도 아무도 뭐라 못해. 노조가 무서워서 반장들도 눈치만 보거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라는 곳의 현실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가 가져가는 고액 연봉, 그게 결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고 기업을 해외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수익 구조가 과연 그만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진실은 자본의 냉혹한 야반도주의입니다. 여러분,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자본은 자신을 반겨주는 곳으로 달려가고 자신을 괴롭히는 곳에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칩니다. 지금 현대차가 한국에 새 공장을 짓지 않는 진짜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노조는 매년 돈 더 내놔라라고 외치지만
경영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한 대기업 임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공장을 짓는 건 돈을 시멘트 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 하나 박는 순서 바꾸는데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바보가 여기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 조지아주에 거대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었습니다. 울산 공장의 물량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조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던 3차 협력사 대표였죠. 일주일 전에 그분께 연락이 왔는데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원청이 생산 라인을 해외로 옮기니까 주문이 반토막 났고 남은 물량마저 단가 압박에 견디지 못한 겁니다. 돈 내놔라고 외치던 강성 노조의 그림자 뒤에서 묵묵히 일하던 수십만 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소리 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업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폐업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특정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묶여 있다면 이미 당신의 경제적 운명은 당신의 손을 떠난 겁니다. 세 번째 진실은 가장 잔인합니다. 바로 기술적 학살입니다. 지금 전기차 전환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내연기관 숙련공들의 일자리를 통째로 도려내는 수술입니다. 엔진차에는 부품이 3만 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1만 5천 개면 충분합니다. 부품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련 협력사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하고 공장 인력의 절반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 연구소에서 만난 30대 청년 이대리가 생각납니다. 울산 공장 생산직인데 이 친구는 요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공장 라인마다 최첨단 로봇팔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10명 하던 일을 로봇 한 대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해치우는 걸 매일 눈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로봇은 밥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파업도 안 하고 주말에 쉬겠다고 떼쓰지도 않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노조가 투쟁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묶고 있을 때 자본은 조용히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땀 흘려 배운 숙련공의 손기술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은 대체 불가능합니까? 만약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정리 대상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본인만의 대체 불가능한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의 비명입니다. 울산 집값은 영원할 거야. 부자 동네잖아. 아직도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면 콘크리트는 그저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제가 40년간 IT 버블과 금융위기를 겪으며 뼈저리게 배운 진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오직 그 땅이 만들어내는 소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은 어떻습니까? 남구 옥동처럼 잘나가던 동네 아파트들도 급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연봉 1억을 받던 젊은 층이 미래가 없음을 느끼고 탈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오신 50대 부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노후 자금 4억 원을 털어 울산 북구 공장 앞에 식당을 차렸다가 지금 보증금까지 다 날릴 처지라며 제 앞에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권리금 1억 5천을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권리금을 포기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상권이 죽는 건 한순간입니다. 거대 기업의 낙수 효과가 멈추는 순간 지역 경제는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이 대기업 공장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지도를 펼쳐놓고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제2의 IMF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번에 오고 있는 위기는 1997년보다 훨씬 더 지독할 겁니다. 그때는 국가 재정이 튼튼했고 국민들이 금이라도 모아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나라 빚은 10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제조업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의 위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닙니다. 이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상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융권의 옛 동료들과 대화해보면 이미 대형 은행들은 제조업 기반의 대출 심사를 극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감지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설마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설마 현대차가 망하겠어? 나라가 망하게 두겠어? 여러분, 1997년에도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살아남는 사람은 오직 스스로 생존법을 찾은 사람뿐입니다. 자, 이제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박 소장이 제안하는 3가지 생존 전략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빚 다이어트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리가 요동치는 시기의 빚은 여러분의 목을 죄는 밧줄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38세 직장인 김태현 씨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소위 말하는 영끌로 아파트를 샀다가 이자 부담에 생활이 파괴된 상태였죠. 제 조언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차를 팔고 명품 시계를 팔고
불필요한 보험을 리모델링해서 1년 만에 현금 5천만 원을 확보해 빚부터 갚았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줄어드니 숨통이 트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쓰는 신용카드부터 가위로 자르십시오. 한 달에 단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원금부터 줄여나가는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은 특정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겁니다. 울산에 사신다고 울산 아파트만 보고 계십니까? 현대차에 다니신다고 현대차 주식만 모으고 계십니까? 그건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제 상담 고객 중 한 분은 울산 상가를 과감히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한 뒤 달러 자산과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번 위기에 그분은 오히려 웃고 계십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특히 그 바구니가 낡아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독립입니다. 회사 명함이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사의 간판을 떼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로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60대 은퇴자분들 중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들은 회사 다닐 때 틈틈이 자신만의 전문 기술을 익혀서 은퇴 후에도 소소하게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대인 서비스 혹은 아주 정교한 전문 지식을 확보하십시오. 공부는 직장 다닐 때 하는 것이지 쫓겨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징후는 명확하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997년 당시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코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설마라는 달콤한 마약을 끊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빚을 줄여 몸집을 가볍게 했고 현금을 모아 기회를 기다렸으며 위기의 파도가 덮치기 전에 이미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이라고 믿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탓, 정보 탓만 하며 앉아 있다가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우리 가족의 부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단일 원이라도 줄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거대한 경제 위기라는 쓰나미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구하는 유일한 구명보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위기에서 무너지는 희생자가 아니라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생존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장이 문을 닫기 전에 여러분의 고정관념부터 닫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